자, 식물에 의한 물의 흡수는 먼저 물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워터 포텐셜,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 정의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수한 물을 잡아당기는 물의 전반적인 경향. 순수한 물을 누가 잡아당겨? 물이 물을 잡아당겨? 순수한 물을 잡아당기는 물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뭔 소리야?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수분 포텐셜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특정한 어떤 물이 있을 때 순수한 물을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물이 순수한 물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이해가 가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완전 증류수라고 하는 순수한 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물들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 물은 이제 삼투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순간 물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할까?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물 역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을 테니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물이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토양에서 존재하는 그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언급했듯이 물 역시 포텐셜이 높은 수분 포텐셜에서 낮은 지역으로 언제나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죠.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이거 역시 수분 포텐셜을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수분 포텐셜을 상정하는데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이제 바깥에서 왜 이렇게 공사 소리가 들리나? 다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두 가지 큰 요소인 용질 포텐셜이라는 것과 압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시끄러. 그래서 이제 요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은 무엇이냐? 먼저 이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염분이랄까 무슨 무기물들이 이제 전해질로서 녹아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용질 포텐셜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이 삼투 오스모틱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 삼투 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분 포텐셜은 점점 더 음수값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에 용질 포텐셜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우리는 삼투라는 현상에 의해서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게 될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질 포텐셜이라는 것은 0에서 훨씬 더 점점 더 음수값으로 내려가면서 왜냐면 왜 이것이 음수값으로 내려가야만 되느냐? 수분 포텐셜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척도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음수값이 될수록 덜 음수값인 그런 쪽에서 물이 훨씬 더 큰 음수값 쪽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이니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용질 포텐셜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요소인 이 압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 포텐셜에 의해서 삼투에 의해서 뭐 이동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생기는 압력이 바로 압력 포텐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동이 얼마만큼 힘으로 이동을 하느냐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피스톤을 하나 딱 이제 대보면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피스톤이 이것을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 압력만큼이 그러한 압력 포텐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에서는 그 압력 포텐셜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하면은 식물에 있는 팽압이라고 하는 일반 생물학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삼투압과 팽압의 관계가 바로 이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의 관계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이 용질 포텐셜이 훨씬 더 높으니까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는 이들이 물이 막 이렇게 차게 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물 자체가 훨씬 더 양이 많아지니까 밖으로 밀어내가는 바로 이것이 압력 포텐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압력 포텐셜이 식물 세포에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느냐 관찰하느냐 그것을 팽압이라고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 세포에 있어서는 이 팽압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팽압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식물 세포가 바로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식물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일정 기간 세포 분열을 하는 존에서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식물 세포가 일단 신장을 하게 되는 zone of elongation이라고 이제 식물 뿌리에서 봤잖아요. 식물은 크기를 어떤 식으로 쭉쭉 늘릴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쭉쭉쭉쭉 기지개 펴면 키가 클까? 식물은 바로 이 식물의 자기의 길이 방향으로 신장을 할 때 바로 이 압력 포텐셜을 이용해서 팽압을 조금 높게 유지해서 이건 밀어내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 부피를 이제 길이 방향으로 신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신장에도 이 압력 포텐셜은 매우 식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식물은 세포 내가 세포 밖보다 훨씬 조금 더 높은 팽압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 오스몰라이트, 한국말로 오스몰라이트가 삼투질이라고. 네. 오스몰라이트는 뭐냐면 안에다가 어떤 특별한 아미노산이라든가 어떤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농도를 유지를 해서 외부에서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 용질 포텐셜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오스몰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삼투질이라고 번역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한 오스몰라이트들을 일부러 축적을 해가지고서 삼투압이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러 유인을 해서 팽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수분 유지에도 이러한 오스모라이트들을 이렇게 축적을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식물은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뭐 가뭄이 든다든가 외부에서 훨씬 더 염분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것을, 그러면 밖으로 물이 이제 유실이 되게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서 능동적으로 이러한 이 오스모라이트들을 그러한 경우에 훨씬 더 이제 막 즉각적으로 임시적으로 합성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합성을 할 때 하는 아미노산이 이제 프롤린이 됩니다. 그런 염분 같은 것은 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이온이니까 어차피 있는 이온이니까.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프롤린 아미노산을 중에 대표적인 오스몰라이트로 이제 합성을 막 해버리면 이 삼투압을 이제 수분 포텐셜을 높여가지고서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유실이 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팽압이 점점 증가할 때 식물의 세포벽이 있어주는 결과로 덕택에 동물 세포와는 다르게 팽압이 증가를 해도 식물 세포가 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물을 이제 흡수를 할 때 뿌리로부터 물관부, 뿌리에 있는 물관부로 도달을 시켜야 거기서부터 위로 쭉 물이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토양으로부터 뿌리의 물관부까지의 물이 이제 또 물과 그 안에 녹아 있는 이 양분, 무기질 양분이 수송이 되는 경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심플레스트 경로라고 하는 심이라고 해서 플라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세포막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플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심플라스트라는 얘기는 이 물과 이 안에 녹아 있는 무기질들이 세포 사이로 계속해서 이제 얼핏 비유를 하자면 문들을 통과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문을 열고 방을 들어가고 다시 또 그 방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또 다른 방으로 가고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간의 이동이라고. 세포질 간의 이동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 사이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통과 의뢰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렉티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 녹아 있는 무기질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 그냥 막 마음대로 같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물과 녹아 있는 이 용질들이 같이 이동을 할 때는 각각 특별한 그것을 수송을 시키는 수송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물은 그런 식으로 할 때 요 아쿠아포린이라고 뭐 일반 생물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만은 물만을 그렇게 이동하는 그 채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녹아 있는 이 전해질 무기질들은 그 역시 그것들을 따로 수송을 하는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막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들이 이동하는 전반적인 그 힘은 요 삼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아쿠아포린은 물을 그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채널이라는 것. 그래서 물 자체가 복습이긴 하겠으나 물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세포막 역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비극성 지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극성을 띠고 있는 물 역시 제대로 이제 잘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통과를 훨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물 역시 물만을 전담해서 수송을 시킬 수 있는 물 채널이라는 얘기는 뭐죠? 촉진 확산, 어떤 물질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런 특별한 그 수송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단백질들을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채널은 무엇에 쓰이냐면 이온들을 수송하는 것을 채널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큰 당분이라든가 아미노산 등을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수송체 트랜스포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단백질을 이제 아쿠아포린, 물 이동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은 능동적으로 농도가 이제 서로 맞지 않을 때, 농도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방향이 훨씬 더 농도가 높을 때는 이런 펌프를 사용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순리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면 이온 채널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 물 안에 녹아 있는 그런 무기질들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얼핏 봤던 이 양성자 펌프라는 것은 이 양성자 펌프가 일부러 이렇게 수소 이온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간접적인 그런 능동 수송을 수행을 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성자 펌프가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들을 막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자, 이 포타슘 채널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우리는 포타슘 채널은 포타슘 이온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쪽이 훨씬 더 포타슘 이온이 높기는 하지만 포타슘 채널은 언제나 이제 수동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포타슘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채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까 할 때, 염소를 이제 이동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염소가 농도가 안쪽이 훨씬 더 높아서 염소 이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송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이 이것을 수송시킬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염소는 수소 이온이 이렇게 바깥쪽에 훨씬 농도가 많으니까 수소 이온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이 훨씬 더 잠재력이 높단 말입니다. 그럴 때 수소 이온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것은 이제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을 같이 공동으로 수송을 하는 공동 수송체인데, 수소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염소 이온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염소 이온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능동 수송입니다. 왜냐하면 염소 이온이 농도가 안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염소 이온이 채널이 수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ATP를 이렇게 가수분해를 사용해서 직접적인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수소 이온이 다시 이런 식으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수소 이온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그 와중에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공동 수송이 많은 경우에 이제 동물의 경우에서는 포도당이 우리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화를 시킨 곳에서 이제 장에서 혈액으로 혈관으로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있는 상피세포가 포도당을 잠시 또 이제 흡수를 할 때 이런 식의 공동 수송을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설탕 같은 것들을 어떤 특정한 부위의 세포에서 식물에서 수송을 할 때 능동 수송으로 할 때 이런 공동 수송을 이렇게 이제 양성자 펌프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염소를 이런 식으로 공동 능동 수송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심플러스트 경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온 채널, 이온 펌프, 그다음에 아쿠아포린 같은 것들이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심플러스트 경로로 해서 물과 무기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심플러스트 경로를 이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첫 번째 장벽인 이 세포막을 어떠한 방식이로든지 무슨 삼투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고 뭐 각각의 이온들은 각각의 수송체들을 통해서 채널이 됐던 그것이 펌프가 됐던지 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세포를 또 그러한 방식으로 지나가야 될 텐데, 아이고야 싶을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지금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개고생했어. 또 그래야 돼?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작이, 각각의 일단 먼저 들어온 다음에 옆에 있는 인접한 세포들 사이에는 이렇게 개구멍이 뚫려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플라즈모데스마타 원형질 원력사를 통해서 이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쭉 세포들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요 심플러스트 경로를 통한 이동에
플라즈모데스마타 원형제 연락사 한국말로 역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그 뿌리를 통한 물과 이 녹아 있는 무기질들이 뿌리에 있는 이 물관까지를 도달할 때까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경로는 심플라스트 경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대적인 경로는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라고 해가지고서 왜 이것을 에이포플라스트라고 얘기했냐면은 세포 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도는 얘기죠. 그래서 요 에이포플라스트라는 이 개념 자체는 작은 공간인데 세포막과 세포 벽 사이에는 사실은 어떤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벽과 이 세포막 사이에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을 에이포플라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통해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 물과 용해된 이 물질들이 막을 가로지른 그런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뭐 물은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갈 필요도 없고 녹아 있는 물질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갈 또는 무슨 펌프를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포플라스트 경로가 바로 여기 보이는 자, 심플라스트 경로는 이 세포 사이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심플라스트인데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는 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마치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갓길을 따라서 이제 반측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얄미운 경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에이포플라스트 경로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는 차단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 네피라고 하는 엔도더미라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뿌리에서 이제 피층을 통해 가지고서 코텍스를 통해서 네피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네피 세포들에는 네피 세포 바깥에 세포 벽에 캐스페리안 스트리프라고 해서 슈버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방수벽 하면 슈버린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특별한 지진은 슈버린을 바로 거기에다 분비를 해서 딱딱딱딱 방수 코팅을 해놓은 차단벽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단벽 이름을 캐스페리안 스트립, 한국말로 카스파리 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강화된 세포 벽에다가 이제 슈베린이라고 하는 왁시 분비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세포벽 단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요것이 지금 요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빨간 요것이 이제 캐스페리안 스트립이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더 이상 물이 이렇게 가다가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로 여기서 더 이상 가다가 좀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로 막 이동을 하고 신나라고 오던 이 물들이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죠. 더 이상 못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너도 심플라스트 경로로 돌아가 해서 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심플라스트 경로로 가서 통해서 갈 때는 뭐라 그랬죠?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있는 요 엔도더미라고 하는 요 내피에 바로 이 캐스페리안 스트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까지 잘 왔던 물과 무기물들은 더 이상 에이포플라스트 경로로 가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다른 물들과 같이처럼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도달하는 수밖에 이 뿌리에 있는 물관으로 도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한 물과 무기질의 이동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막 들어보는 누가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를 알고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와 하는 식으로 막 유인을 했다가 어느 선을 넘고 와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서는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측면이 되는 거죠. 확실히 누가 들어오는지,
아주 현명한 생각이죠. 이 식물 뿌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무기 영양소의 양과 종류를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번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서 챙겨보겠다. 그래서 확실히 또 물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몸에 식물에 있어서 이게 식물 몸의 주요 부위로 이제 이들이 지금 막 건네질 텐데 그 전에 한번 검사해봐야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식물체 내부에서 물과 양분의 수송을 한번 봅시다. 뿌리를 통해서 이제 물관으로 건네진 물은 그럼 저 위에까지 좀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요 세 가지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증산작용, 응집력, 장력 기작에 의해서 물을 거쳐서 저 높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피레이션, 기공이라는 것이 열리면서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는 힘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힘을 이제 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코히전, 서로 물 분자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끌리는 힘을 코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텐션이라는 건 역시 그러한 응집력에 의해서 물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종의 하나의 긴 잡아당기는 힘이 텐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잎 내부 세포에서 물이 증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응집력은 수소 결합들에 의해서 이제 물관에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요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응집력이 있고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방향성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당겨지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세 가지 힘이 서로 간에 이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서, 자,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인 힘이 쭉 발생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공을 통한 물이 수증기를 통해서 증발을 하고, 그러면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인 이동이 생기는데, 그 이동을 훨씬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물 분자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잘 붙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당겨지는 그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그것의 중심부에는 바로 이 기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기공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수분 손실과 기체 교환은 자체를 전부 조절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기공을 무조건 열어놓고 증산을 하게 되면 수분 손실이 이제 초래를 하게 되니까 기공 하나만 남겨놓고선 나머지는 전부 방수를 하기 위해서 왁스 성분을 가진 이 큐티클을 가지고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공 자체는 주로 이제 잎의 뒷면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잎의 윗면에다 기공을 이렇게 놔두면 거의 대부분의 따가운 햇빛을 맞고 좀 말라서 이제 기공을 열어놓은 사이에서 훨씬 더 수분 유실이 훨씬 더 크게 될 테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기공이 뒷면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랫면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학생 한 분이 이제 지난 학기에, 연꽃은 그럼 어떻게,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연꽃은 숨 막혀 죽겠네요. 물 먹고 기공이 뒷면에 있으니까. 그렇죠? 연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공이 뒷면에, 잎의 뒷면에 있지 않고 윗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옥수수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외떡잎 식물들의 잎의 구조는 쌍떡잎 식물들처럼 이렇게 잎이 이렇게 넓게 쳐져 있는 수평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직립을 하게 되는, 거의 마치
그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라든가 또는 이렇게 착한 손을 하듯이,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밀집된 그런 재배 이제 환경에서 각자가 서로 잎을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 서로 그늘을 만들어서 좋지 않거든요. 그것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이렇게 이 잎을 이제 거의 뭐 태양빛과 거의 수직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잎을 자라게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뭐 잎의 뒷면에 기공이 굳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들 역시 외땅잎 식물의 기공을 살펴보면 잎의 윗면과 아래쪽에 거의 그 균등하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공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부 잎의 뒷면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일반화시킨 얘기이고,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식물은 역시 그것에 맞게 심지어 기공의 위치까지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딱 분별을 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공의 개폐 조절 같은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기공의 개폐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기공이라는 것을 이루는 두 세포, 붙어있는 두 세포, 공변세포라고 하는 가드셀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붙어있는 것이 위아래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이들의 부피가 줄어지게 되면 이제 붙어서 닫히게 되는 결과를. 근데 왜 이들의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느냐? 그들의 부피는 삼투에 의해서 물이 유입되고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고에 의해서 부피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죠. 세포의 바깥쪽에 주로 이제 삼투 현상을 조절하는 이온들은 포타슘과, 여기서 보면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들이 이제 세포의 요 공변세포,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공변세포들의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들과 사이에 있는 이 에이포플라스트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 이 세포들을 안으로 유입을 시키거나 밖으로 내보내거나 해서 개폐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들을 이제 유입을 시킬 때, 삼투압을 유발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유입을 시킬 때, 그것을 사실은 요 빛과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서 이 기공 개폐 자체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 이제 광합성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활성화, 이것을 처음에 하기 위한 것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 에이포플라스트에 있는 포타슘과 염소들을 안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들을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포타슘 이온을 전담 수송하는 포타슘 이온 채널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 채널이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웬만한 채널들은 이제 문을 가지고 있는 개폐 채널, 관문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 채널의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포타슘들이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조절을 해주느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양성자 펌프입니다. 양성자 펌프가 활성화되면 양성자 펌프를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바로 빛 또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것들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으면 또는 많으면 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게 되면은 광합성을 이제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이제 기공을 열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끼겠죠. 반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면 이거 빨리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호에 의해서 이 양성자 펌프가, 거기에 있는 양성자 펌프가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양성자 펌프는 이 양성자를 세포 바깥으로, 공변세포 바깥으로 이제 방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에이포플라스를 능성 수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해서 바깥쪽에 양이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일종의 전기적인 스위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요,
포타슘과 염소를 이동시키는 요 채널은 그러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화학적 기울기 때문에 포타슘과 이제 염소를 이제 수송하는 이온 채널이 열려버리게 되고 바깥쪽에 있는 포타슘과 염소 이온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쪽으로 공변세포 안쪽으로 요 포타슘과 염소 이온들이 이온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외부에서 물이 삼투에 의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닫을 때는 일단 이걸 닫아야 되겠다. 언제 닫겠어요? 수분 포텐셜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이제 여벽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면 물이 부족해. 물 좀 닫어. 문 좀 닫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신호를 누가 감지를 하느냐 하면 그 감소한 수분 포텐셜을 감지해서 요 특별한 식물 호르몬인 압사이식 애시드 ABA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압사이식 애시드 앱시스산이라고 한국말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호르몬이 여기서 주변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앱시스산은 기공을 닫게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한번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 기공을 열 때 이 왼쪽 그림이 기공을 여는 그림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놔두고 요 양성자 펌프입니다. 프로톤 ATPa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성자 펌프가 활성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활성화를 시킨다고요? 빛,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면 이 양성자 펌프가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요 채널이 포타슘 채널이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활성화가 돼서 안으로 포타슘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으로 포타슘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타슘 이온들이 어디 갔니? 어디 괜히 가고 그래? 포타슘 이온들이 이렇게 또 얘가 좀 맛이 포타슘 이온들이 마구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포타슘 이온들이 축적이 된다고 이제 합시다. 무서워서 어디 건드리겠나. 그래서 1번 활성화되고 2번 그 결과로 이 포타슘 이온들이 활성화돼서 안으로 포타슘 이온들이 유입되면 그럼 물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서 기온은 이제 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닫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닫을 때는 요 압사이식 애시드라고 하는 주변부에 이전 여비육 세포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호를 받고 압사이식 애시드가 분비가 돼 가지고 이들이 특별하게 다른 거 특별하게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 없이 특별하게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면 간접적으로 이 압사이식 애시드는 요 바깥쪽으로 포타슘들을 방출하는 이 외부로 방출하는 요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를 시켜버립니다. 간접적인 기작에 의해서.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제 포타슘 이온들이 밖으로 쫓겨나게 돼서 그 결과로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기공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기공수 자체도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가 적게 만들었다가 하는 것으로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세포 자체의 스트럭처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다니 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활하게 쭉쭉 공급이 뿌리로부터 되는 것을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러면 광합성의 산물인 이제 설탕을 위시한 그런 광합성 산물은 그럼 체관부를 통해서 어떻게 수송이 되는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류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셔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양분들이 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또는 다른 용질이 이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스 싱크라는 얘기를 공급부 그다음에 저장부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수행을 하는 요 부위, 이것을 우리는 공급부 또는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수용부는 여기서 어째서 저장뿌리는 또다시 소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장부에서 다시 나중에 분해를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뿌리 같은 것들도 공급부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용부라고 하는 것은 생장과 저장을 위해서 이제 광합성 산물을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쪽, 뿌리, 꽃, 열매 같은 것들이 싱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누누이 언급을 하듯이 이 수송 물질은 대부분 설탕의 형태로, 왜냐하면 설탕이라는 물질은 반응성이 매우 낮은 그 비반응성인 non-reducing sugar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델이 이제 압류 모델이라고 해서 프레셔 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설탕이 공급부에서 체관 요소 안으로 능동으로 수송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압류 모델인데,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설탕 자체가 공급부에서 만들어진 설탕이 체관 요소, 기억하시죠? 체관 요소가 무엇인지. 체관 요소는 관 역할을 해주는 체관에서 그런 구멍이 속이 뚫려 있는 그런 세포를 체관 요소라고 해서 플렘 시브 튜브 또는 시브 엘리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능동적으로 수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일단 그런 시브 엘리멘트로 설탕이 수송이 되면은 설탕 농도가 그쪽에 많아지니까 물이 삼투에 의해서 물이 근접한 이제 주변부에서 물이 체관 요소로 삼투에 의해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체관의 팽압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압력이 생기죠. 밀어내는 압력이.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쪽에서 그 공급부에서는 높은 압력이 생기고, 그럼 받아줘야 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질 테니까 압력 기울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압력 기울기에 따라서 수용부 이 싱크 쪽 체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수용부 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밀려 나온 그 흘러내리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안에 녹아 있는 설탕 역시 같이 덩달아서 이동이 되면 그 공급 이제 수용부 싱크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설탕만을 건져내야 될 때는 그럼 설탕을 특별하게 찝어서 이동을 수송을 시키는 설탕 수용체 단백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을 수동적으로 수송하는 설탕 이제 수송체, 또는 설탕을 심지어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수송하는 수송체, 둘 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언로딩을 시켜야 됩니다. 하적을. 그럼 물은 여기서 쭉 빠져나왔다 물은 어디로 갈까? 옆에 물관과 체관은 언제나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물은 옆에 물관으로 쭉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공급부에서 소스에서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들은 일단 컴패니언 셀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럼 컴패니언 셀 자체는 이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얘네들이 계속 수송을 하니까. 그럼 컴패니언 셀까지 이제 온 이 설탕은 이쪽으로 시브 튜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시브 튜브 쪽에서 이게 자꾸 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상한 놈이네.
살짝 써야 되나? 살짝 이렇게 높아진 농도, 설탕 농도들 때문에 이제 물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살짝 높아진 이제 능동적으로 이 설탕이 이렇게 하적이 되어서 원양질 연락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설탕이 여기에 능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설탕의 농도가 여기에 증가를 하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물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이 이쪽으로 유입되면 압력이 팽압이 증가를 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는 힘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길게 연결이 되는 이 시브 튜브들은 채관 요소들은 결국은 설탕을 필요로 하는 이쪽까지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압력 기울기죠.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이 설탕들까지도 같이 천천히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같이 뚫려 있는 곳이니까 원양질 연락사에서 뚫려 있는 곳이니까 여기까지는 설탕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요 동반세포까지는 동반세포가 왜 살아있는 세포야만 되느냐 여기서 능동수송이 가능하게 이쪽에서 설탕을 능동적으로 수송을 할 수 있으려면 대사적인 능동수송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수송이니까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도 동반세포가 이 필요로 하는 요 좀 이 지역에다가 싱크에다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능동 또는 수동 수송을 통해서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동반세포, 컴패니언 세포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라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선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들을 전부 쭉 빼면 물들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어디까지 갈까?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해서 물관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pressure flow 압력 한국말로 pressure flow 모델이 뭐라고? 압류 모델 압류 모델에 의한 채관을 통해서 양분이 공급부에서 싱크로까지 이동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두 번째 내용인 물과 양분의 수송은 훨씬 더 간단하게 끝냈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고 내일 이제 새롭게 3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